네, 안녕하십니까. 추가 배포 없이 API의 케이스 통일시키기 발표를 맡은 김준호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이제 네이밍 룰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저희 개발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처리 방안이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리퀘스트 처리와 리스폰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인데요. 이제 저희의 개발 환경은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스프링의 기본 파서인 잭슨을 파서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개발 도메인은 구독 도메인인데요. 사용자에게 구독과 결제를 일으키는 한 달 정도 주기로 결제를 일으키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카밀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 케밥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저희들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실제 개발 과정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어드민은 카밀 케이스를 써요. 어드민이니까. 그리고 뭐 외부 연동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스네이크 케이스를 써요. 아니면 레거시 코드 중에 지금의 규격과는 다른 걸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거라 뭐 스네이크였나 봐요.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도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 카밀 케이스로 통일해 나갈까요? 라는 의견을 합의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맡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죠.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API 전달 시에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초의 요청은 카밀 케이스로 요청을 하더라도 이 요청이 다른 곳에 넘어가거나 했을 때 넘어가는 쪽에서 만약에 스네이크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하나의 요청을 위해서 두 개의 DTO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DTO 내부에 케이스가 다른 DTO를 포함시켜야 할 때 좀 난감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아웃 DTO는 카밀 케이스인데 이너 DTO가 스네이크 케이스로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받는 쪽에서는 이 DTO가 카밀과 스네이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걸로 파싱해야 될지 모르는 조금 난감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잭슨에서 언노운 프로퍼티 설정이 디폴트로 폴스 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런타임에 가서야 필드에 널이 들어가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예시는 그 설정을 해주는 세팅 값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MSA 환경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을 했는데요. MSA 환경이라는 게 어플리케이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API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무중단 서비스에서 이런 케이스를 바꾸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포를 하실 때 이런 과정을 따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케이스를 변경하려고 할 때도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시면은 이제 호출하는 쪽의 서버를 콜러, 호출 당하는 쪽을 콜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콜리 쪽에서 변경할 케이스의 API를 새로운 버전으로 배포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콜러 쪽에서 버전 변경한 API를 배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API 배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콜리 쪽에 이전 버전 API를 삭제하는 이런 단계들로 보통 배포를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렇게 해야 기존 리퀘스트가 실패하는 일 없이 V1, V2의 호출이 모두 성공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들 배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배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배포 순서에 의존성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서버를 배포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뭐 5개, 6개 이런 대규모의 배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버 점검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케이스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서버 점검을 건다? 이거는 조금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3번 단계를 잇기가 쉽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2번 단계까지만 해도 코드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디프리케이티드 된 코드는 나중에 삭제해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진다는 그런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상이 되는 서버에 모듈을 달아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디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한 모듈을 붙여줌으로써 케이스와 상관없이 받아주는 쪽의 서버의 케이스에 맞춰서 요청들을 전부 변경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1번 단계였고, 그래서 저 모듈들을 모든 서버에 추가를 해주고 그렇게 케이스를 상관없이 모두 받아줄 수 있게 한 다음에 각 서버의 케이스를 하나로 일원화 해주고, 마지막으로 변경 모듈은 이제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겠다, 이 과정을 통해서 케이스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리퀘스트 처리입니다. 리퀘스트 처리는 이제 필터를 사용하거나 인터셉터를 사용하거나 AOP를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씩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필터 사용하는 방법은 필터 단계에서 아직 어느 컨트롤러에 매핑됐는지 모르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인 타겟 클래스에 맞춰서 케이스를 맞춰서 변경해 주려면 타겟 클래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도식화한 그림을 보시면 필터 단계에서는 어느 컨트롤러에 매핑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조금 처리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셉터 단계에서는 타겟 클래스는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점은 리퀘스트를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변조해서 넘겨주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프링 내부의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요 코드는 스프링 내부의 디스패처 서블렛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제 멀티파트 처리만 한 후에 그 값이 오리지널 값이 프로세스드 리퀘스트라는 값으로 바뀌어서 어플라이 프리핸들이라고 해서 인터셉터에 프리핸들 메소드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터셉터가 적용된 코드를 응답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리턴해주는 리턴이 아니고 LCA.handle 값으로 바로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세스드 리퀘스트로 넘어간 값을 변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넘어간 값은 그냥 바이트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트 값을 변조해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에서 별도의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AOP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스프링 MV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리퀘스트 바디에 밸류를 매핑하기 직전에 적용되는 인터페이스고요. 제공하는 메소드로는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서포츠와 리퀘스트 바디 어노테이션이 적용되기 전과 후에 쓸 수 있는 비포 애프터 바디 리드 메소드 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한 거는 비포 바디 리드 메소드인데요. 바디를 읽기 전에 원하는 케이스에 맞춰서 변경을 해줘라는 로직을 저 메소드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할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잡힐 경우에 카멜로 변경해줘 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슈도 코드처럼 작성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언노운 프로퍼티 설정이 폴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에러로 잡히는 게 아니고 그냥 널 값이 들어간 채로 끝나기 때문에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이 방법은 일단 폐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스네이크 변화 시에 모두 제이슨 네이밍 프로퍼티나 제이슨 프로퍼티 어노테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해서 이 두 가지 어노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스네이크 케이스고 아닐 경우엔 카멜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엣지 케이스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엣지 케이스 몇 개를 살펴보시면 일단 제이슨의 키만 변경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당연히 바디 키가 아니고 밸류 값으로 언더바가 들어가는 값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키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잭슨의 제이슨 노드로 변환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키만 뽑아내서 컨버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릭 처리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이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제너릭이 중첩되는 클래스의 경우 제너릭 사이의 케이스가 다른 경우는 일단 오류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났을 때는 그 케이스를 통일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준 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중첩될 경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너 DTO 제일 안쪽에 있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파싱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맵같이 2개 이상의 클래스를 가진 제너릭도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제너릭으로 가지고 있으면 또 그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탐색해야 되는 재기적으로 굉장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맵을 제외하고서는 저렇게 2가지 이상의 클래스를 포함하는 타입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도 아예 컨버팅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맵의 키 값은 실제로 사용하는 변수명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필드 사이에 subscribe yn, promotion yn 이런 값들이 있기 때문에 맵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맵을 REST API의 응답 값으로는 지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리스폰스 처리인데요. 리스폰스 처리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필요한 응답 값을 외부에 요청을 한 다음에 받아줄 때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를 사용했으면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는 응답을 던져주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지 응답을 받아올 때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림에서 위쪽에 회색 화살표에 적용되는 게 리스폰스 바디 어드바이스고 저희는 지금 받아줄 때 하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사용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저희가 지금 응답값을 받아줄 때는 래퍼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API 리스폰스라는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잭슨에서 특정 클래스에 커스텀한 디시리얼라이저를 적용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커스텀한 디시리얼라이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디시리얼라이저를 익스텐즈하면 됐는데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제너릭한 값도 알아내기 위해서는 컨텍스추얼 디시리얼라이저를 임플리먼트하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에 적용된 2가지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알아낸 제너릭 타입은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어야 변환하는 로직에서도 이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자바 타입으로 멤버 변수로 그 값을 가지고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는데요. create contextual 메소드에서 새로운 객체를 리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return this라고 할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해당 메소드는 create contextual deserialize를 구현하면서 필요한 오버라이딩이 구현된 메소드인데 커스텀 디시리얼라이저에 필요한 타입 같은 정보를 여기서 세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잭슨 내부에서 디시리얼라이저를 맵에 캐싱 후에 재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세션이 접근할 경우에 좀 전에 보신 멤버 변수에 선언된 이 자바 타입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new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주지 않고 동일한 인스턴스를 사용할 경우에 원하지 않는 타입으로 변경을 하면서 파싱하기 때문에 에러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드된 디시리얼라이즈 메소드를 또 사용을 해서 실제로 디시리얼라이저 메소드는 이 메소드에서 구현을 했고요.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에 적용한 로직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제너릭을 추출하고 맵 타입을 제외하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어느 케이스로 바꿀지 판단하는 로직을 여기다가 적용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외부에서 어떤 케이스가 넘어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2가지 모듈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해당 서버에서 원하는 형태의 케이스로 동적으로 케이스를 바꿀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콜러와 콜리를 반복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배포 순서 문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서버에 케이스와 상관없이 파싱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모듈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서버에서 케이스를 한 가지로 일어나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3번 단계를 추가를 해줬는데 의도치 않은 케이스가 있는지를 로그를 통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스네이크 첫 번째 장에서 카멜 케이스로 만들기로 했지만은 실제로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일어나 하기로 했는데요. 스네이크 케이스로 일어나 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카멜 케이스가 로그로 찍히는지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한 후에 안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변경 모듈을 삭제해주는 작업으로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총 900개 가량의 DTO를 서비스 중단 없이 일어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느낀 점은 케이스 역시 프로토콜의 일부로 복잡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팀 내 코딩 컨벤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케이스 변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네이밍에 숫자나 영어 대문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또 래퍼 클래스 룰도 있어서 API 리스폰스에 커스텀 디시리얼라이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팀 내 코딩 컨벤션이 쉬운 변경을 위한 기초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한 사항으로는 변환 과정에서 리플렉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에 민감한 서비스에 적용을 한다면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리퀘스트 바디 어드바이스가 스프링 MVC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프링 웹플럭스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같은 게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